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을 나와 검사가 된 30대 남성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 전문 대학원인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논증과 논술, 공인어학 성적 등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하죠. 당연히 대학 최종 성적도 좋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로스쿨에 합격하자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법조인이 된 것처럼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3년의 대학원 기간을 보내고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후 검사에 임용됐죠. 그 긴 과정을 거쳐 정말 검사가 되자 어머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저도 홀몸으로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한 것 같아 무척 행복했네요. 하지만 그 뒤로 뜻하지 않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그때 생전 처음 저에 대한 실망감에 악을 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프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쩌면 모든 게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와 저의 갈등에는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사실 저는 바빠서 여러분의 사연을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열렬한 팬이시죠.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처음으로 저도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많은 분이 함께 하시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어머니께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부산에서 꽤 잘 사는 집의 막내딸이었답니다. 그런데 무일푼의 고아인 아버지를 만나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거죠. 저희 외조부는 군인 출신이라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질 수 없어 보따리 하나 달람들고 집을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 갖은 고생을 하다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무명역 하가셨는데 먹고 살기 위해 던드리 극장의 간판까지 그렸다더군요. 요즘이야 극장에서 간판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그린 간판을 거는 극장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간신히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용기술을 배우셨죠. 동네 미용실에서 청소하며 어깨 너머로 배웠지만 금방 자격증을 따셨다네요. 아마 눈썰미가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미용사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의 살림살이도 금방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일하시느라 바쁘셨지만 저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반 친구들이 늘 제 도시락 반찬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도 제가 원하면 뭐든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먼저 게임기를 갖게 되었던 것도 저였죠. 어머니는 질색하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는 모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길게 가지 못했어요.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동료의 말에 아버지가 집을 잡혀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사업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사람은 좋았지만 생활력과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분이셨어요. 그런 걸 알아본 사람들이 다 망해가는 사업에 빚을 내 투자하게 했더군요. 결국 저희는 어머니가 힘들게 마련한 집에서 몇 달 살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랑의 도필까지 감행했던 두 분이지만 돈 앞에서는 으르렁거리시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면 원망 어린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사업에 샀다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내 팔자야. 한숨만 쉬지 말고 가서 반이라도 건질 수 없는지 좀 알아봐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았어? 자기들 먹고 살 건 다 빼돌려 놓고서 우리만 독박 씌우는 거 아니냔 말이야. 다 동업한 건데 마찬가지지. 우리는 그래도 미용실에 딸린 방이라도 있잖아. 유 씨는
시골 자기의 아버지 농막에서 먹고 자야 하나 봐. 식수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당신이 지금 남 걱정할 때야? 우리 강대는 벌써 3학년인데 학원 하나 못 보내잖아. 새 식구가 이 좁은 방에서 먹고 자는 마당에 어쩌면 그렇게 속이 편해? 속이 편한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 덕에 몸 누일 곳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는 말이지. 퍽이나 다행이다. 고마운 줄 알면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와. 앉아만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뺏긴 우리 집 다시 찾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그때의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만 쫓던 철부지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부모가 됐다는 사실이 어머니를 억센 아줌마로 만들어버렸죠. 그런 어머니의 원망과 잔소리를 듣던 아버지는 무리해서 지방을 돌며 간판을 그리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못 보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물론 어머니도 더욱 열심히 일하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빨리 문을 여는 것도 가장 늦게까지 손님을 받는 것도 저희 미용실이었죠.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일하신 덕에 저희에게도 다시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잠결에 깨어난 제 귀에 부모님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두 분은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살짝 들뜬 목소리로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죠. 이제 다음 달이면 적금도 만기고 개똥도 타. 그래서 내일 부동산에 가보려고. 예전 집보다야 평수가 작겠지만 그래도 대출 받으면 다시 우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면목이 없네. 근데 당신 고향 친구들 여행이 언제라고 했지? 내가 편하게 여행이나 다닐 팔자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집 사면 세금도 내야 하고 이사 비용도 들잖아. 그래도 그동안 당신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다녀오지 그래. 요즘은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났잖아. 다들 고향 떠나서 사니 만나기가 만만치 않지.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이 큰 맘을 먹었는지 꼭 가자고 하더라. 당신도 다녀와. 연락 와도 매번 못 간다고 하니 나중에는 당신이 가고 싶어도 친구들이 연락 안 할지도 모른다고. 나도 가고 싶기는 한데 미용실을 이틀이나 닫아야 하니 그게 걸려. 그러다 단골 뺏기면 어떻게 해? 아흐, 단골을 왜 뺏겨? 이 근방에서 당신보다 실력 있는 미용사가 어디 있다고. 머리하는 거 하루 이틀 미룬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겠지. 그리고 놀고 오면은 신나서 일도 더 잘 될 거야. 강제도 이제 다 커서 낮에 혼자 있어도 되고 내가 늦어도 잠은 집에 와서 잘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생각 좀 해보고. 어머니는 여고 동창들의 여행에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설득해 결국 여행을 떠나게 하셨죠. 자신의 실수로 고생시킨 아내에게 보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여행에 가져올 비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신 날은 오후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일행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눈길을 피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천안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던 아버지가 눈길에 그만 사고로 당하신 겁니다. 저는 아직도 어둡고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지던 그 전화벨 소리를 기억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기가 겁났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며 소화기를 들자 낯선 사람이 어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믿지 못할 사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아버지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휴대폰 속 마지막 통화가 저희 집이라 그 번호로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아버지는 기가를 서두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강지야, 아빠 일이 좀 늦게 끝났어. 빨리 갈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반찬관에서 밥 먹고 기다려. 이제 다 껐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빠, 아직도 출발 안 했어? 나 무섭단 말이야. 얼른 와. 아이고, 우리 아이들 동치는 선물인데 아직 아기네. 알았어, 아빠가 빨리 갈게. 아버지는 저에게 빨리 오려다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항상 눈길 운전을 조심하시던 분인데 혼자 있을 아들이 걱정되어 서두르신 모양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의젓한 목소리로 천천히 오세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걸 말이에요. 그렇게 병원 관계자의 전화를 받은 저는 엉엉 울며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시간만 갔고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가 못 받으시면 옆에 있는 친구라도 대신 받아주길 바랬거든요. 결국 4번째 연락 끝에 드디어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상한 이만치 떨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저 강재인데요. 저희 엄마 좀 바꿔주세요. 강재? 아유, 강재야. 너 어서 아버지한테 전화 좀 드려라. 지금 너희 엄마가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5분 후면 이 근처 대학병원에 도착한다나 봐. 엄마 수험보 얹혀놓은 거 알지? 네? 엄마가요. 왜요? 병원에 가봐야 자세히 알 것 같다. 일단 어서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 이쪽으로 출발하시라고. 아줌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눈길에 사고가 나서. 저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도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병원에 가야 해요. 근데 엄마는 왜? 아줌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불과 몇 분 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어쩔 줄 모르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때 제가 기댈 사람이라고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친구뿐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당황했는지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재야, 너 집에 가만히 있어? 어디든 혼자 움직이는 거 위험해. 아줌마가 엄마 전화기에서 친척도 찾아 연락해볼게. 일단 너는 누가 집에 데리러 가거든? 그 사람 따라 아버지한테 가거라. 가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있어. 엄마는 아줌마가 잘 챙겨서 아버지한테 가보게 할게. 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전화를 끊고 눈물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누구라도 빨리 와서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길 기다린 거죠. 그런데 정말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어머니의 사촌 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천에 고아라 따로 연락할 친척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상을 치르게 됐어요. 어머니는 타지의 병원에 입원 중인 채로 장례가 진행돼서 상주는 저 혼자였답니다. 어린 제가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자 조문객들도 같이 울어주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는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날 드디어 어머니가 빈소에 오셨습니다. 한데 며칠 만에 본 어머니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멀쩡한 상태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슬픔으로 망가졌다기엔 혈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곧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어머니의 곁을 친구분이 지켜주고 계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저와 통화하고 친척들에게 연락도 해줬던 분이었어요. 그분 덕에 저도 정신없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죠. 그렇게 간신히 어머니가 참석하신 후 무사히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달인을 마치자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병명은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서 일어나는 심장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쌓여지는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는 게 바빠 그러다 말겠지 했답니다. 결국 본인을 돌보지 못하고 일을 병을 키운 거죠. 그런 상황에 온천을 하고 무리하게 여행 일정을 소화하다 발작이 일어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후에도 계속 협심증 치료제를 복용하며 건강을 돌보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었거든요. 한참 후에 어머니가 성인이 된 저를 붙들고 그때 일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갈 줄 모르고 너무 구박했어.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데 그 여행도 가지 말았어야 해.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내가 싫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무리하게 집에 돌아오다 그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무섭다고 해서 빨리 오려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요. 아버지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전 그냥 그게 우리 운명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여행 보내주셔서 엄마가 친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 간호사 친구가 응급조치 잘 해주지 않으셨다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엄마 혼자 계시거나 저랑 둘만 있다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 잘된 일만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아리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려면 저라도 담담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긴 하네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어머니도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계셨던 거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위기의 순간까지 공유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희는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더니 시간이 지나다 조금씩 충격에서 벗어나게 되더군요.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고 저도 잡념을 떨치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죠. 그래서 제법 좋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장례식에 참석한 친척들의 도움으로 친정과도 화해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아버지의 부재가 안타깝긴 했지만 그런대로 버틸만 했어요. 그러다 제가 검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30을 훌쩍 넘기자 조금씩 걱정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니? 일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가정은 꾸려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계속 나 몰라라 하면 엄마가 나서는 수밖에 없어. 안 그래도 서로 자기 딸이나 조카 만나보라고 난리인데 그중에 몇 개 약속 잡아도 되겠지? 엄마, 저 그럴 시간 없어요. 바빠서 친구들 얼굴 본 것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40 전에는 꼭 가요. 아셨죠? 이 녀석이 40에 결혼해서 언제 애나 키우려고? 그래서야 내가 손주 결혼하는 거나 보고 가겠어? 기다린 만큼 마음에 드는 며느리 데려오면 되잖아요. 한번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저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게 바빠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성에 큰 관심도 없었어요. 무리해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소개팅이 들어와도 선뜻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흘려보내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음주운전 피해자의 가족이었어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기소를 위해 보강조사를 하다 만나게 됐죠. 노년 여성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외박하고 들어오던 음주 차량에 변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그 일로 어머니를 잃은 여자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게다가 대학생이 부모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사고를 낸 거라 보험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년배인 피해자의 나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더군요. 그래서 더욱 그 사건에 신경을 쓰게 됐고 유가족과도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연하게 눈물 흘리는 여자의 모습에 갑자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꼭 한을 풀어주고 피의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식을 하다가도 야근을 하다가도 자꾸 생각나는 걸 보니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다가가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마음을 알게 된 여자가 먼저 저를 밀어내더군요. 검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검사님처럼 잘난 분 만날 처지도 아니에요. 저는 4년제도 못 나왔고요. 지금 직장도 계약직이고 여러 가지로 검사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 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좋은 분 만나세요.
어떤 사람이요? 좋은 대학 나와 정규직으로 일하면 좋은 사람인가요? 저한테는 아니에요. 영주 씨 처음 만나고부터 하루 생각 안 난 날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런 기분을 알게 해준 영주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밀어내지만 말아요. 그렇게 저는 여자에게 진심을 보이며 실근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서서히 마음을 열더니 결국 제 진심을 받아줬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외로운 상태였고 저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부를 어머니에게 인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펄쩍 뛰시는 거예요. 뭐? 고아? 네가 고아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왜? 왜라뇨? 좋으니까 그러죠. 사실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먼저 좋아한 사람이에요. 네가 너무 공부만 하느라 여자 볼 줄을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네 사건 피해자 자식이라니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다. 그래도 동정심으로 평생의 인연을 청하는 건 안 될 일이야. 동정심 아니에요. 정말 좋아서 그래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아무튼 이번 주말에 인사드릴게요. 난 싫다. 얼굴 예쁘고 마음 착하면서 집안도 좋은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어. 근데 왜 하필 그렇게 사연 있는 애니?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셨다는데 넌 찝찝하지도 않아.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도 고아랑 결혼하셨고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다 내가 보고 당해본 일이니 반대하지. 고아랑 결혼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한 거 몰라. 엄마는 독한 파마약 때문에 손에 지문이 다 없어졌어.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 비위 맞추고 습진 때문에 손가락 사이사이 가려워서 한숨도 못 잔 날이 하루 이틀인 줄 아니. 거기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가고 나는 아직도 눈 오는 날이면은 네 아버지 생각나고 무서워서 차를 못 하겠어. 근데 그런 우울한 애들 우리 집안에 또 들이자고? 난 싫다. 절대 안 돼. 엄마, 한번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보면 뭐라니. 기분만 상한다. 비슷한 처지니 서로 더 이해하고 잘 살 거란 생각은 안 드세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 고생하면서 너 키운지라니? 넌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고아 만나서 외롭게 살지 말고 든든한 저가 뒷배 삼아서 잘 살길 바라는 어미 마음을 그렇게 몰라. 성공만 제 힘으로 해야죠. 저가 배급이라니. 엄마 그러려고 저 검사만 드셨어요? 네가 속물이라고 해도 좋고 실망스럽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당장 헤어져. 그렇게 어머니를 완강하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반대를 예상하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죠. 하지만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자친구가 눈치챘는지 저 모르게 어머니를 만나려 했더라고요. 그날은 확인할 사건 기록이 많아 늦게까지 야근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여자친구는 피곤한 뒤 빨리 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일이 일찍 끝난 거예요. 밖에 나와보니 어느새 어둠 사이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저희 집 앞에서 비에 쫄딱 젖어 떨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추운지 과일 바구니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인터폰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여자친구를 향해 막말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너 어른 말이 말 같지 않아? 부모 없는 티 내지 말고 카라민 어서 돌아가. 이렇게 비 오는 날 거기 서서 나한테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눈 하나 꼼짝하나. 어머니, 잠시만 문만 열어주세요. 여러 말씀 드리지 않고 인사만 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해서 망고를 좀 사왔거든요. 이것만 전해드리고 바로 나올게요.
이게 어디서 오기를 부리고 이래. 그래, 어디 하고 싶으면 해봐. 감기나 꼼탕 걸려서 고생해봐야 다시는 이런 객기를 못 부리지. 어머니 반대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 누구보다 강재씨 사랑하고 진심이에요. 어머니도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부모도 버리고 내 고집대로 했다가 망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지금 부모도 못 꺾은 내 고집을 꺾어보겠다는 거야, 네가. 여자 모르는 우리 아들은 쉽게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나는 안 돼. 무슨 여우짓을 하려는지 몰라도 소용없으니까 돌아가거라. 어머니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인터폰에 떠렁떠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모양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여자친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잔다더니 여기를 언제 온 거야? 이 비를 다 맞고 계속 서 있었어? 오빠야말로 야근이라고 했잖아. 일부러 늦게 들어온 날 골라서 온 건데 들켜버렸네. 나 비 별로 안 맞았어. 근데 오늘은 어머니 컨디션이 별로신 것 같아. 내가 나를 잘못 골랐네.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그만 갈게. 이렇게 다 젖어서 어딜 간다고 그래. 감기 걸려. 들어가서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 어머니 계신데 어딜 들어가. 괜찮아. 별로 안 젖었어. 택시 타면 금방 가는데 뭘. 안 돼. 너 이렇게 보내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임해줘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야. 잠깐 인사하고 몸만 좀 녹이고 나오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미 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겁을 먹은 것 같더군요. 계속 괜찮다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여자친구 손을 잡고 인터폰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아직도 안 간 거야? 오냐, 그래. 강제 올 때까지 버텨보려나 본데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영직 몸이 너무 차요.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몸만 녹이고 나올게요. 아니, 이게 귀엽고 너를 불러드린 거야. 아까는 얌전한 척 내숭 떨더니 모자 사이 이간질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좋아. 어디 어떻게 생겨먹은 얼굴로 내 아들 후였는지 그 낯짝지목에 들어와라.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여자친구는 억지로 질질 끌려오다시피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현관에 나와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아가씨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재, 너 똑바로 들어. 그딴 년이랑 결혼할 거면 당장 영크다. 나는 죽어도 저런 불려시 같은 거랑 얼굴 보면서 못 산다. 알아들아.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지나가던 개가 비를 맞아도 가엾게 여기던 분이 엄마잖아요. 근데 왜 영주한테만 그렇게 몰리게 구세요? 얘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산다겠어요. 일단 오늘은 인사만 받으시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요. 무슨 자세한 얘기? 난 할 말 없다고 했지? 네가 하나뿐인 어미 죽는 걸 보고 싶은가 본데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때 제 뒤에 숨어있던 여자친구가 천장이 옆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도끼 눈으로 지켜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제가 뒤늦게 뜯어물렸지만 이미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어머니 손에 들려 있었죠. 기야만 저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지야, 놀랬지? 괜찮은 거야? 고개 좀 들어봐. 너 지금 어미를 미뤘니? 아무리 검사라도 여자한테 홀리니 소용없네.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 그 고생하며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강재 아버지, 왜 나는 안 데려가서 이런 꼴로 포기해요? 나도 그때 그냥 튀려갔지. 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치마 아래 드러난 종아리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물으시더군요. 너 다리에 그게 뭐니? 그거 혹시 화상 흉터니?
어머니의 갑작스런 물음에 여자친구도 당황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아, 네. 어릴 때 뜨거운 물을 쏟았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커피에 물을 따르다가 다리에 쏟았다고 하시던데 바로 치료받아서 상처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착색이 돼서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흉터까지 사과하더군요. 저는 잔뜩 주눅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 다시 원망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 다친 것도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건 영주 잘못도 아닌데 그것까지 책 닦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강재는 좀 가만히 있어봐라. 너 이름이 뭐라고 했니? 성이 뭐야? 혹시 정가는 아니겠지? 화상이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며 물으셨어요. 놀란 여자친구가 뒤로 물러나는 걸 보고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정영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영주? 네가 정말 정영주니? 그럼 너희 엄마는? 엄마 이름이 뭐야? 네, 저희 엄마는 효자 쑥자 쓰셨어요. 유효수. 정말이니? 네가 정말 효숙이 딸 영주란 말이야? 부산여고 나온 유효수. 그 반응에 놀란 여자친구가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맞아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어떻게? 세상에, 네가 정말 효숙이 딸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다리에 화상, 그거 내가 같이 있을 때 생긴 거야. 그날 여고 동창 벼시 너희 집에 놀러 갔다가 웃고 떠드느라 엄마가 그만 네 다리에 뜨거운 물을 쏟았지. 놀라서 너를 안고 다 같이 병원에 가고 난리도 아니었다. 다행히 살이 흉하게 일그러지진 않았는데 자국이 남더라. 나중에 보니 그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라 다들 신기했지. 그래도 여자의 다리에 그런 게 남아서 너희 엄마가 엄청 속상해했어. 크면서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럼 저희 엄마랑 고향 친구셨던 거예요? 그래, 여고 때는 아주 단짝이었지. 서울 와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행도 같이 하고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다. 어디 그뿐이냐? 너희 엄마가 날 살렸어. 넌 내 은인의 딸이야.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희는 놀란 토끼눈이 되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 명의 은인이라니요. 그럼 혹시 그때 어머니를 응급조치해 주신 분이? 그래 말자, 효숙이야. 효숙이가 간호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 맞아요. 영기 어머니가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하시다가 사고로 당하셨어요. 정년되는 해라고 열심히 다니셨다는데. 효숙이가 그렇게 가다니. 난 은혜도 못 갚았는데. 너희 아버지 가고 내가 정신이 없었어. 먹고 살기 바쁘고. 과보라는 자격지심에 친구고 은인이고 돌아볼 엄두가 안 나더라.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고 하나 둘씩 아픈 친구도 생기더니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지. 그래도 효수가 하는 것도 몰랐다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여자친구도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먼저 떠나시고 저 혼자 장례를 치르다 보니 여기저기 많이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네가 혼자서 그런 일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나란 인간은 은혜도 모르고 효숙이 딸 머리채를 잡았다니. 내가 이제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나중에 내가 네 엄마를 어떻게 만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향해 사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반년된 상황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끌어다 여자친구의 손 위에 얹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영시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아직 내 자식이 좋거든. 부디 내 잘못을 용서하고 이 녀석이랑 결혼해 주련?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뜰 듯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 사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은 내가 아니라 영주한테 받아야지.
심장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던데 그때 휴숙이 아니었으면 난 너희 아버지 따라가고 강제 너는 고아가 됐을 거야. 영주 엄마가 우리 두 모자를 살린 거다. 아마 그래서 그 사건을 네가 맡은 게 아닌가 싶어. 효수이가 우리한테 은혜 갚을 기회도 주고 너랑 영주는 맺어주려고 그랬나 봐. 저도 그래서 그렇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부잣집에서 자기 자식 형량 줄이려고 형사합의 노력했지만은 영주가 합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죄값 다 받도록 구형했고 다행히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잘했다 잘했어. 영주야 이제 아무 걱정 말고 강대랑 나랑 잘 살아보자. 너희 엄마 못가지 남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안 그러니? 어머니의 말씀에 여자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내는 분가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굳고 사양하며 저희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근데 왜 따로 살아? 영원한 건 없지만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날 후회 없도록 우리 세 식구가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아내의 말대로 저희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돈독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내 식구가 될 날도 멀지 않았죠. 아내의 뱃속에 꼬물거리는 아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요즘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있죠. 여러분도 부디 저희 아이가 무탈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기를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